쉿 소리 내면 죽어요. 낯선 남자의 손이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발이 휘몰아치는 골목이었죠. 뒤에서는 쇠파이프를 든 남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50년 만에 폭설이 쏟아지던 밤이었죠. 인천 백설동 재개발 구역. 가로등은 반쯤 꺼져 있었고 골목마다 철거 잔해가 쌓여 있었습니다. 소라는 숨을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셋, 아니 넷이었죠. 철거 용역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막다른 골목. 앞은 폐가 담벼락이었고 뒤에서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소라는 담벼락에 등을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자의 손이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남자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소리 내면 죽어요.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요. 용역들의 손전등 불빛이 골목을 훑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남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또 나왔어? 몇 번을 말해. 치에 걸렸다고 밤에 돌아다니면 어떡해? 소라는 멍해졌습니다. 남자는 술 취한 듯 비틀거리며 소라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마치 치매 걸린 어머니를 찾아 나선 가난한 아들처럼 보였죠. 용역들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뭐야, 사람 잘못 봤나? 여기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은 투덜거리며 다른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자가 손을 떼자 소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발이 다시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지만 추위보다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어요. 순간 소라의 숨이 멎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22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을 닮은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라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자신의 손을 잡아준 이 낯선 청년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만남이 22년의 기다림을 끝내줄 거라는 사실을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남자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소라는 비틀거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물을 여유가 없었어요. 일단 살아야 했으니까요. 눈발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자 작은 포장마차가 보였습니다. 비닐 천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낡은 철판 위에서 붕어빵이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기름 냄새와 달콤한 판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포장마차 안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는 넘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죠. 우비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손에는 붕어빵 뒤집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말자라는 이름의 붕어빵 장수였습니다. 오말자는 눈길을 헤치고 다가오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남자에게는 가볍게 턱짓을 했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소라에게로 향했습니다. 진흙 묻은 코트, 부러진 구두굽, 그리고 공포에 질린 얼굴. 오말자는 한눈에 상황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보슈, 그 구두 비싸 보이네. 소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말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아? 재개발판이야. 건물만 부수는 줄 알지? 아니야. 사람도 부숴. 특히 비싼 구두 신은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해. 말끝에 웃음이 붙어 있었지만 소라의 등골은 서늘해졌습니다. 농담 같은 가벼움과 경고 같은 무거움이 함께 섞여 있었죠. 오말자는 목에 두르고 있던 낡은 목도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소라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목도리에서는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났습니다. 평소에 소라라면 인상을 찌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냄새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냄새였습니다. 고마워요. 소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운 건 나중에 해. 아직 살아남은 거 아니야. 오말자는 붕어빵 몇 개를 종이봉투에 담았습니다. 남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 사람 데리고 가. 오늘 밤은 내 집에서 쉬게 해줘. 남자의 이름이 도연이라는 것을 소라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도연은 주머니를 뒤적였지만 오말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돈은 됐어. 대신 한 가지만 기억해. 오말자가 소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도, 동정도 아닌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자신도 비슷한 밤을 겪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이 세상에서 건물은 부서져도 다시 지으면 돼. 근데 사람은 달라. 한번 부서지면 끝이야. 그러니까 기억해. 건물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야.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야. 도연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라는 목도리를 여미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포장마차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소라의 목은 조금 덜 시렸습니다. 멀어지는 소라의 뒷모습을 오말자는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아챈 사람처럼요. 도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앞에 녹슨 컨테이너가 있었습니다. 철거 현장 한쪽에 버려진 것처럼 놓여 있었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군데군데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집이라고요. 소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철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곰팡이 냄새, 기름 냄새, 그리고 땀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소라는 숨을 참았습니다. 공간은 서너 평 남짓이었어요. 한쪽에 낡은 매트리스가 놓여 있었고 반대쪽에는 작은 버너와 냄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없었어요. 천장에 뚫린 작은 환기구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전기 히터를 켰어요. 빨간 불이 들어왔지만 온기가 퍼지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아까 받아온 붕어빵 봉투를 소라에게 내밀었습니다. 많이 식었는데 그래도 드세요. 배고프시잖아요. 소라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종이가 기름에 젖어 있었죠.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차갑고 팥소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을 호화로운 식탁에서 살았습니다. 인류 셰프가 만든 요리, 수입 와인, 값비싼 디저트. 그러나 지금 이 차가운 붕어빵이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맛이었습니다. 도연은 구석에 앉아 소라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소라는 컨테이너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달력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날짜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선반 위에 놓인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통장과 송금 영수증 묶음이었습니다. 무지개 놓인 쉼터, 영수증에 적힌 수신자 이름이었습니다. 매달 같은 금액이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1년이 넘도록 한 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액은 10,000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이 좁고 춥고 냄새나는 컨테이너에 사는 청년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진 것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히터 앞에 손을 뻗어 녹이고 있었죠. 소라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환기구를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순간 소라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옆모습이 누군가를 닮아 있었습니다. 22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 강진우.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 코의 선, 입술의 모양.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히터 앞에서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종아리를 녹이려는 것이었죠. 그 순간 소라는 숨을 멈췄습니다. 도연의 오른쪽 종아리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흉터였습니다. 22년 전 3살배기 아들 준우가 넘어져 생긴 흉터와 같은 모양이었어요. 소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붕어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디 아파요? 소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설마, 설마. 그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소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녹슨 컨테이너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자신의 아들일 수 있을까요? 22년 전에 잃어버린 준우가 이렇게 자라서 여기 있는 것일까요? 밤새 눈이 내렸습니다. 컨테이너 지붕 위로 눈 쌓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라는 잠들지 못한 채 아침을 맞았습니다. 새벽녘 컨테이너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소라는 잠에서 깨어 몸을 일으켰습니다. 도연도 눈을 떴죠.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야. 문 열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인상을 찌푸리며 일어났어요. 철문을 열자 찬바람과 함께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에 청바지, 목에는 목도리를 칭칭 감고 있었죠. 양손에는 반찬통이 담긴 보따리가 무겁게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이하린이라는 이름의 응급의학과 의사였습니다. 나이는 24. 도연과는 같은 보육원에서 자란 사이였죠. 도연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또 왔어? 여기 오지 말라고 했잖아. 병원에서 소문나면 어쩌려고. 하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따리를 도연에게 억지로 안겼습니다. 밥은 먹고 다녀. 얼굴이 왜 이래. 뼈만 남았잖아. 신경 쓰지 마. 내 인생이나 잘 살아. 오빠가 내 인생이야. 보육원에서 누가 날 지켜줬는데. 하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렸지만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구석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이들은 분명 가족이었습니다. 하린이 소라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어젯밤에 길에서 주웠어. 용역들한테 쫓기고 있어서 데려왔어. 길에서 주웠다니 오빠는 말도 참. 하리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나 소라의 옷차림을 보더니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값비싼 코트, 고급스러운 귀걸이. 이 사람이 왜 이런 곳에 있는지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어요. 대신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밥부터 드세요. 많이 드시진 못하겠지만 없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반찬통을 꺼내다가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소라는 무심코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노인의 팔이 찍혀 있었죠. 팔뚝에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손목 쪽에도 붉은 자국이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거칠게 붙잡혔던 흔적이었죠. 소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설명했습니다. 어제 철거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용역들이 세입자 할머니를 끌어냈어요. 할머니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니까 팔을 비틀어서 끌어냈대요.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제가 치료했어요. 도연의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분노가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할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동네가 원래 이래요. 재개발한다면서 사람들을 쫓아내요. 안 나가면 때리고 협박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다 한통속이거든요. 소라는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이 재개발 사업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 현장 책임자가 누군지 알아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건설이요. 사장이 장태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들이 더 문제예요. 장민호라고. 장민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소라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민호를 알아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 없는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이 대신 입을 열었어요. 그 인간이 오빠 인생 망친 놈이에요. 자세한 건 오빠한테 직접 들으세요. 할인은 반찬통을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기 전에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밥 꼭 먹어. 쓰러지면 나 진짜 화낼 거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잠깐 들어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소라는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아침 햇살이 환기구를 통해 들어와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소라는 또다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희미하게 웃고 있었어요. 할인을 배웅하며 짓는 작은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가 22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눈가에 잡히는 주름,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 눈빛의 따뜻함까지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닮은 얼굴, 아들과 같은 흉터, 이 청년이 대체 누구인지 소라는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할인이 떠난 뒤 컨테이너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라는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여전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장민호라는 이름을 듣고 굳어진 표정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장민호가 누구예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인생 망친 놈이에요. 그리고 그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담담하게.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요. 도연은 원래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유망주였죠.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땄고 국가대표 후보에까지 이름이 올랐습니다. 보육원 출신으로는 드문 성공 사례였습니다. 모두가 그의 미래를 축하했죠. 19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할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신을 따라온다고, 무섭다고, 오빠 도와달라고요. 도연은 달려갔습니다. 골목에서 할인을 발견했대. 남자가 할인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고 할인을 끌고 가려 하고 있었죠. 도연은 남자를 밀쳤습니다. 남자가 먼저 주먹을 날렸습니다. 도연은 반사적으로 막았고 그 과정에서 남자의 팔이 부러졌습니다.
문제는 그 남자가 장민호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성건설 사장 장태식의 외아들이었죠. 장태식은 지역 유지였고 경찰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정당방위였어요. 할인이 위험했으니까요. 근데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장민호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연이 이유 없이 폭행했다고요. 증인은 없었습니다. 할인이 증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연은 특수폭행죄로 소년원에 갔었어요. 1년을 살았습니다. 나왔을 때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후보 명단에서 이름이 지워졌고 태권도협회에서는 영구 제명 통보가 왔습니다. 정과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취업도 안 되더라고요. 이력서 내면 다 떨어져요. 정과 기록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철거 현장. 정과자도 받아주는 데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소라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25살 청년이 겪기엔 너무 가혹한 인생이었습니다. 할인을 지키려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얼마 전에 이 근처에서 화재가 났어요. 빈 건물이었는데 세입자 할머니들이 안에 갇혀 있었어요. 제가 발견하고 신고했어요. 할머니들 먼저 빼내고요. 그런데 도연이 쓴웃음을 흘렸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제가 불을 질렀다고요. 증거는 없어요. 근데 다들 믿더라고요. 정과자니까요. 경찰도 저를 참고인으로 불렀어요. 아직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닌데 이미 방화범 취급이에요. 소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도연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민호일까요? 아니면 그의 아버지 장태식일까요?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었습니다. 성이 뭐예요? 갑자기 소라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강이요. 강도현. 보육원에 들어왔을 때 강만 들렸대요. 그래서 강씨로 해주셨대요. 강. 소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성과 같았습니다. 강진우. 그리고 22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은 강준우였습니다. 같은 성, 같은 얼굴, 같은 흉터. 우연이 너무 많이 겹쳐 있었습니다. 소라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제 성이 왜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소라는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면 이 청년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하겠다고요. 그리고 장태식과 장민호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밝혀내겠다고요. 도연은 창 없는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라는 그의 옆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청년.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은 청년. 만약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22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도연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소라는 컨테이너를 떠났습니다. 도연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로의 연락처도 주고받지 않았사어요. 낯선 사람으로 만났으니 낯선 사람으로 헤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소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소라는 비서실장 국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백설동 재개발 사업 전체를 조사해요. 태성건설 계약 내역, 현장 용역 관리 기록, 세입자 민원 전부요. 그리고 장태식이라는 사람과 그 아들 장민호에 대해서도 조사해요. 국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장님, 태성건설은 저희 주요 하청업체입니다. 갑자기 조사하면 현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부들 임금도요. 알아요. 그래서 하청은 갈아치우되 노무비는 분리 관리해요. 인부들 임금부터 직접 지급하게 하고 불법 행위만 정확하게 잡아내요. 국진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소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그친 서울 하늘이 회색빛이었습니다. 본사에 도착하자 국진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태성건설의 비리는 예상보다 심각했어요. 현장 용역들이 세입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기록이 수십 건이었습니다. 신고는 대부분 무마되었습니다. 경찰과 태성건설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장민호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국진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6년 전 폭행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강도연이라는 청년입니다. 장민호가 여성을 희롱하다가 강도연에게 제지당했고 그 과정에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국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요? 가해자로 처리된 건 강도연입니다. 장민호는 피해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인도 없고 당시 장태식이 지역 유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도연은 할인을 지키다가 누명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국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표 전무가 장태식과 자주 연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화 기록이 급증했습니다.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표상규, 소라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야심이 많았죠.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가 장태식과 손을 잡았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표 전무 통화 내역을 확보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진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든 해요. 녹취든 뭐든.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게요. 국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강도연이라는 청년에 대해 추가로 알아낸 것이 있습니다. 소라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청년은 보육원 출신입니다. 3살 때 시장에서 발견되어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당시 이름표도 없었고 신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에서 강도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3살, 시장, 소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22년 전 눈 오던 밤에 사라진 아들 준우도 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표상규의 운전기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시장 근처였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국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샘플만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은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소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그러나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라는 인터넷 뉴스를 확인하다가 멈췄습니다.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운그룹 여회장, 재개발 현장에서 수상한 청년과 미래, 돈 세탁 의혹까지. 사진도 있었습니다. 눈 내리던 밤 컨테이너 앞에서 도연과 나란히 서 있는 뒷모습이었어요. 누군가 미행하며 찍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표상규였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소라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어요. 스캔들을 퍼뜨려 여론을 돌리려는 것이었죠. 소라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국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표 전무가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해요. 그리고 강도연 씨 주변에 경호를 붙여요. 24시간 밀착으로요. 국진이 물었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소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평생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스캔들 기사가 퍼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소라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표상규였습니다. 소라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나, 잘 지내? 요즘 뉴스 보니까 걱정되더라. 표상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조소가 느껴졌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무슨 일이야? 그냥 전화해봤어. 재개발 현장에서 고생 많았다면서. 그런 곳에 혼자 가면 위험해. 나쁜 일 생기면 어쩌려고. 말투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협박이었습니다. 소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충고 고마워. 조심할게. 그래, 조심해. 특히 그 철거 현장 청년 있잖아. 그 사람 주변에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 조심하라고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라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표상규는 도연을 노리고 있었어요. 22년 전에 3살배기 아이를 버린 것처럼 이번에도 도연을 없애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곧바로 국진을 불렀어요. 경호팀 배치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어젯밤부터 교대로 배치했습니다. 강도연 씨는 모르고 있습니다. 멀리서 감시하는 형태입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알면 경계할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표 전무 통화 녹취는요? 국진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직 전체 내용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일부 녹취에 성공했습니다. 표 전무가 장태식 사장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소라는 이어폰을 끼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목소리 2개가 흘러나왔죠. 그 청년이 문제야. 남소라가 자꾸 그 주변을 맴돌고 있어. 22년 전 일이 튀어나오면 끝장이야. 걱정 마세요. 사고처럼 처리하면 됩니다. 철거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뭐. 소라는 이어폰을 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표상규와 장태식이 손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도연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추가 녹취를 확보해요. 법무팀에 포렌식 의뢰도 하고요. 표 전무 휴대폰 복원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국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국진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병원의 강도연 씨의 과거 의료 기록과 CCTV를 요청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신원 도용 같다고요. 소라는 숨을 멈췄습니다. 표상규가 도연의 신상을 파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22년 전 자신이 버린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경호 인원을 늘려요. 도연 씨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돼요. 국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려다가 멈췄습니다. 회장님,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연이라는 청년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처음 만난 사람 아닙니까? 소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하늘이 흐렸어요. 눈이 다시 내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내 아들일 수도 있어요. 22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이요. 국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30년을 모셨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지켜야 해요. 국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소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2년 전 그 밤처럼요.
소라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켜야 한다고요. 다시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한편 인천 백설동에서는 경호원 3명이 교대로 도연의 컨테이너 주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도, 누군가가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도요. 며칠 뒤 인천 백설동 철거 현장이었습니다. 도연은 평소와 다른 작업 지시를 받았습니다. 5층 철골 해체 작업이었죠. 고참 인부들도 꺼리는 위험한 업무였습니다. 왜 나야? 다른 사람 많잖아. 현장 소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위에서 지목했어. 내가 젊고 몸 좋으니까. 불만 있으면 나가든가. 도연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었어요. 일을 잃으면 다음 달 복지관 후원금을 보낼 수 없었으니까요. 안전모를 쓰고 안전줄을 걸었습니다. 철골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5층 높이는 생각보다 아찔했죠. 바람이 불 때마다 철골이 삐걱거렸습니다. 도연은 볼트를 풀며 작업에 집중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래쪽에서 굴착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굴착기 암이 철골 지지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위에 사람 있다고. 도연이 소리쳤지만 굴착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컹. 굴착기 암이 지지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도연이 딛고 있던 철골이 크게 흔들렸죠.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도연은 반사적으로 철골을 붙잡았습니다. 안전줄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안전줄이 끊어졌습니다. 아니, 끊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풀려버린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도연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죠.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래로 떨어지면서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겨울 하늘이었어요. 이대로 죽는구나. 도연은 생각했어요. 10m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누군가가 달려들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었어요. 그들은 도연의 추락 지점에 뛰어들어 충격을 최대한 흡수했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어요. 완전히 막지는 못했지만 추락의 충격은 상당 부분 완화되었습니다. 그래도 도연은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강도연 씨, 정신 차리세요. 경호원이 소리쳤지만 도연의 눈앞이 까맣게 변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낯선 남자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왜 나를 구했을까? 그 의문을 품은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경호팀장은 곧바로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끊어진 안전줄, 풀려있는 고리, 굴착기에 남은 충돌 흔적.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굴착기 운전자는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회장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사고가 아닙니다. 고의입니다. 경호원 하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서울 백운그룹 본사에서 소라는 회의 중이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호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강도연 씨가 쓰러졌습니다. 소라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철골에서 추락했습니다. 안전줄이 미리 풀려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했지만 부상이 심합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인천대학병원입니다. 소라는 회의를 중단시켰습니다. 참석자들의 당황한 얼굴이 보였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로 뛰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소라는 국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증거 다 확보해요.
안전줄 상태, 굴착기 운전자 신원, 현장 CCTV 전부요. 표 전무와 장태식이 손을 썼을 거예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국진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진행 중입니다. 굴착기 운전자 차량 번호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에 수배 요청하겠습니다. 소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아직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살아있어야 해. 22년 만에 찾은 아들인데 이렇게 잃을 순 없어. 인천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1시간이 평생처럼 길었습니다. 소라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소라는 신발 한쪽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복도를 뛰었습니다. 응급실 한쪽 침대에 도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고 있었고 온몸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심전도 모니터에서 불규칙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담당 전문의가 소라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소라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보호자. 아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책임질게요. 늑골 4개가 골절되었고 그중 하나가 폐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소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도연이 수술실로 옮겨지기 직전 잠깐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시선이 천장을 헤매다가 소라에게 닿았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어요. 22년 전 눈 내리던 새벽에 마지막으로 잡았던 아기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의 눈이 다시 감겼습니다. 침대가 수술실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닫혔어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소라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평생을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살 수 있었고 막히는 곳은 어디든 뚫을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수십억이 있어도 저 철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환자 보호자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도연 오빠가 왜 여기 있어요? 소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수술실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의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고비는 넘겼어요. 할인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라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안도와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의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라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국진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국진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인터넷 뉴스가 떠 있었어요. 백운그룹 여회장, 정가자 출신 청년과 은밀한 관계, 돈 세탁 의혹까지 사진도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도연의 손을 잡고 있는 소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젯밤 응급실에서 찍힌 것이 분명했어요. 주가는요?
오전 장 시작하자마자 9% 급락했습니다. 사회이사 5명이 긴급 연락을 요청해 왔고요. 표 전무가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소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표상규였습니다. 병원에까지 사람을 심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도연이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똑같은 기사가 떠 있었죠.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할 말 있으니까. 소라는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이 휴대폰을 침대 위에 내려놓았어요. 백운그룹 회장이시라면서요. 재개발 사업 책임자가 당신이고요. 소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나한테 접근한 거예요? 뭔가 이용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배신감과 상처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도와준다면서 이용하고 다 쓰면 버리는 사람들이요. 당신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이용하려 한 적 없어요. 그럼 뭐예요? 왜 날 살렸어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소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해도 될까요? 확신 없이 말했다가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소라는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소라는 병원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잔을 잡고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오늘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평생을 흔들림 없이 살아온 사람이 종이 한 장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국진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손에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장님, 결과는 가져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검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군가 결과를 가로채려고 시도했다고요. 표 전무 쪽에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소라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표상규는 이 검사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2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이었죠. 결과는 무사해요? 네. 다행히 저희 법무팀이 먼저 수령했습니다. 원본은 제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펼쳤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99%. 소라는 종이를 들고 멈춰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글자가 흐려졌어요. 눈물이 차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22년이었습니다. 7,931일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아들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얼마나 컸을까? 밥은 굶지 않았을까? 추운 밤에 이불은 덮고 잤을까? 그 모든 밤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소라는 종이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떨렸어요. 국진은 고개를 숙인 채 옆에 서 있었습니다. 30년을 모셨지만 회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소라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국진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표 전무가 움직였습니다. 내일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해임 안건을 상정했고 이미 위임장 과반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소라는 눈물을 닦았어요. 손등으로 거칠게 훔쳤습니다. 얼굴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증거는 다 준비됐어요? 네. 녹취 파일 전체, 휴대폰 포렌식 결과, 그리고 22년 전 운전기사 증언 영상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운전기사요? 국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2년 전 표 전무 밑에서 일했던 운전기사입니다. 지금은 요양원에 계신데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증언해 주셨습니다. 소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올 시간은 끝났어요. 싸워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도연 씨 병실로 갈게요. 진실을 말해야 해요. 국진이 물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직 몸도 다 낫지 않으셨는데 더 미룰 수 없어요. 내일 주총에서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그 전에 내 입으로 직접 말해야 해요. 소라는 병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복도가 길게 느껴졌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라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어요. 여전히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에요? 소라는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수천 번을 생각했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단순했습니다. 도연 씨, 나 22년 동안 당신을 찾았어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게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당신이 내 아들이에요. 소라는 서류를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도연은 멍하니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22년 전 눈 오던 밤에 잃어버린 내 아들이에요. 본명은 강준우예요. 준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릴 적 꿈에서 들었던 것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 따뜻하고 애절한 목소리.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소리만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숫자들을 읽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늦어서 미안하고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요. 소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종이를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죠. 병실의 어둠이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병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99.999%.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22년 동안 자신을 버린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잠들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면 약해지니까요. 약하면 살아남지 못하니까요. 소라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연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병실의 어둠이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이제 와서 엄마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다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내가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요. 도연은 쓴웃음을 흘렸습니다. 믿기 어려웠어요. 평생을 속고 살아왔으니까요. 증거가 있으면 뭐해요? 22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요?
내가 맞아가면서 일할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디 있었냐고요. 소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미안해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어요.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몸짓이었습니다. 소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갈게요. 내일 주주총회가 있어요. 거기서 모든 진실을 밝힐 거예요. 누가 당신을 버렸는지, 누가 당신을 죽이려 했는지 다 밝힐 거예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은 도연은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구겨지고 있었어요. 99.999%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어요.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보육원 창문에서 보던 불빛과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혼자였고 지금도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참을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어릴 적 꿈이 떠올랐어요. 꿈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안아주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기는 기억났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우야. 우리 준우. 꿈에서 깨면 항상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슬펐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보육원에서도 소년원에서도 철거 현장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참을 수 없었어요. 소리 없이 멈추지 않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아까 나간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말하던 얼굴. 처음 만났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꿈에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도연은 구겨진 종이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가 졌어요. 가로등 불빛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주주총회에 가야겠다고요. 진실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믿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만약 저 사람이 정말 엄마라면, 22년 동안 찾아다녔다는 게 사실이라면,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22년 만에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도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아침을 맞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침대 옆 옷장을 열었습니다. 낯선 정장이 걸려 있었어요. 어젯밤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소라가 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정장을 바라보았어요. 평생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옷이었습니다. 작업복과 운동복만 입고 살았으니까요. 손을 뻗어 천을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도연은 정장을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팔을 올릴 때마다 갈비뼈가 욱신거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셔츠 단추를 잠그는 데만 5분이 걸렸습니다. 넥타이는 매는 법을 몰라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컨테이너에 살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지 모를 사람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할인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도연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오빠, 설마 가려고 하는 거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 해. 직접 봐야 알 수 있으니까. 할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직 퇴원도 안 했잖아. 갈비뼈가 4개나 부러졌는데 어떻게 가려고 그래. 무리하면 안 돼. 괜찮아. 죽을 만큼은 아니야. 할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연의 고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한번 결심하면 절대 꺾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데려다 줄게. 혼자는 못 가. 도연은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할인이 뒤에서 밀었어요. 병원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오자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도연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햇빛이었어요. 병원에 갇혀 있던 동안 해가 이렇게 밝았는지 몰랐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도연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밤새 손에 쥐고 있어서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흐릿해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어요. 할인아, 응? 만약에 진짜라면 어떡하지? 할인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사람에게 갑자기 가족이 생긴다는 것. 기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공포이기도 했습니다. 진짜면 좋은 거 아니야? 드디어 가족이 생기는 거잖아.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 또 버려지면 어떡해. 이번엔 진짜 못 일어날 것 같아. 할인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오빠, 나도 오빠 가족이야. 피는 안 섞였어도 20년 넘게 함께 했잖아. 설령 저 사람이 진짜 엄마가 아니어도 내가 있어. 절대 안 버려.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서울까지 1시간 거리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도연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은 운전하면서 가끔 그를 흘깃 쳐다보았어요. 백운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번쩍거렸어요. 도연은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할인이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걸을 수 있어? 응. 여기서부턴 내 발로 갈게. 도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갈비뼈가 욱신거렸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아팠어요.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전문을 통과했습니다. 로비를 지났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도연은 유리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낯선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똑같았어요. 살아남기 위해 버텨온 눈빛이었습니다. 회의장 앞이었어요. 안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 강남 백운그룹 본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되었죠. 수백 개의 의자가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죠. 대형 스크린의 사진들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인천 어딘가의 낡은 컨테이너, 철거 현장의 흙먼지, 그리고 작업복을 입은 젊은 남자와 나란히 걷는 여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저 여자가 회장이라고요? 철겁한 남자랑 무슨 사이래요? 돈 세탁 아니에요? 근거 없는 말들이 회의장을 오염시켰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단상 위에 선 사촌 전무 표상규는
능글맞은 미소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해임 표결을 선언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장 뒷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남소라였습니다. 백운그룹 회장, 재계 서열 5위의 여자였죠. 소라는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었습니다. 또각, 또각. 발소리가 조용한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표상규의 미소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소라가 단상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갈색 종이 봉투였습니다.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죠. 아무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그녀의 표정이 오늘이 단순한 해임 투표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소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표결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표상규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돌아왔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할인이 그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장 안쪽으로 붕대가 살짝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단상 위에서 표상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연이 살아서 여기 나타날 줄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죠. 소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을 향해 걸어갔어요.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침묵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라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저는 해임 표결에 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리겠어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목소리 두 개가 흘러나왔어요. 그 청년이 문제야. 남소라가 자꾸 그 주변을 맴돌고 있어. 22년 전 일이 튀어나오면 끝장이야. 걱정 마세요. 옥상 작업시키고 떨어지게 만들면 끝이에요. 안전줄만 미리 손보면 사고처럼 보이죠.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분명했어요. 표상규와 장태식이었습니다. 표상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음모라고. 소라는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죠. 휠체어를 탄 백발의 노인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22년 전 표상규의 운전기사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날 표 전무님 지시로 3살배기 아이를 시장에 버리고 왔습니다. 도박 빚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울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소라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회의장 뒷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오말자였습니다. 붕어빵 장수 오말자가 이 자리에 온 것이었습니다. 오말자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백설동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철거 현장에서 세입자들이 폭행당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신고해도 소용없었어요. 다 한통속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전 이 청년이 불에 갇힌 할머니들을 구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방화범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웅이에요. 회의장에 탄성이 터졌습니다. 도연은 멍하니 오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눈 내리던 밤에 붕어빵을 건네주던 할머니가 여기까지 와서 자신을 증언해주고 있었습니다. 소라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유전자 검사 결과가 떴습니다.
친자 확률 99.999%. 옆에 서 있는 강도연 씨는 22년 전에 제가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본명은 강준우입니다. 표상규 전무가 상속권을 독차지하기 위해 3살배기 조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날까봐 이번에는 죽이려 했습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장 연문이 열렸어요.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선두의 선 형사가 영장을 펼쳤습니다. 표상규 씨 살인교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장태식 씨도 함께 연행하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표상규가 끌려나가면서 소라를 노려보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두고 봐. 소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끝이에요. 22년 전에 끝났어야 할 일이에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해임 표결은 자동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주주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소라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소라는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처음으로 닿는 손길이었습니다. 수고했어요. 22년 동안 정말 수고했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인이 다가와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오말자도 멀리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장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긴 겨울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도연은 퇴원했어요. 갈비뼈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더 이상 병원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라가 마련한 고급 아파트가 있었어요. 한강이 보이는 펜트하우스였죠. 그러나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기 말고 다른 데서 밥 먹고 싶어요. 어디? 제 컨테이너요. 소라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 춥고 좁은 컨테이너에서요. 그러나 도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거기가 제 집이에요. 20년을 버틴 곳이에요. 거기서 어머니가 해준 밥을 먹고 싶어요. 소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다음 날 오후 소라는 백설동 컨테이너 앞에 섰습니다. 양손에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평생 요리라곤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정부가 있었고 외식이 일상이었으니까요. 할인이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컨테이너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공간이었어요. 좁고 낡고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 날이었어요. 간이 버너에 불을 붙였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요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칼질도 서툴렀습니다. 감자 껍질이 두껍게 깎였어요. 불 조절도 어려웠습니다. 된장찌개가 넘쳐 흘렀습니다. 아, 어떡해. 할인이 얼른 불을 줄였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면 잘하신 거예요. 계란말이는 반쯤 타버렸습니다. 모양도 엉망이었습니다. 소라는 한숨을 쉬었어요. 평생 수십억 원의 계약서에 사인해 왔지만 계란말이 하나 제대로 못 만들었습니다. 그때 컨테이너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뒤이어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말자였어요. 손에 붕어빵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후식으로 가져왔어. 따끈따끈한 거야. 소라는 오말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눈 내리던 밤에 목도리를 건네주던 할머니, 주주총회에서 도연을 증언해주던 할머니, 이제는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반쯤 탄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따끈한 쌀밥. 고급 레스토랑의 요리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 안에 음식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처음으로 집 냄새가 났어요.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좁아서 무릎이 닿았어요. 할인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우와, 회장님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좀 짜긴 한데 정성이 느껴져요. 오말자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이 맛이야. 서툴러도 정성이 들어간 맛. 이게 진짜 집밥이야. 소라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칭찬이었어요. 도연은 밥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요? 맛없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니요. 너무 좋아서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무 좋아서 무서워요. 이게 꿈인 것 같아요.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인도 울먹였습니다. 오말자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22년 만의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엄마. 소라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7,931일을 기다린 말이었어요. 매일 밤 꿈꿔온 말이었습니다. 소라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 작은 창문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었습니다. 녹슨 철판 위에도, 낡은 밥상 위에도, 네 사람의 얼굴 위에도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눈 내리던 그 밤부터 시작된 긴 겨울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눈 내리던 그 밤을 기억하시나요? 낯선 손이 입을 막았을 때 소라는 몰랐습니다. 그 손이 22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의 손이라는 것을요. 3살배기 아이는 시장 한복판에 버려졌습니다. 이름도 부모도 기억도 없이 자랐어요. 맞고 쫓기고 누명을 쓰고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어머니는 22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매일 밤 아들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밥은 굶지 않았을까? 추운 밤에 이불은 덮고 잤을까? 그 물음이 7,930일 밤을 채웠습니다. 운명은 참 묘한 것이었습니다. 죽이려 했던 자들 때문에 만났고 죽을 뻔한 순간에 다시 이어졌습니다. 진실은 유전자 검사지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99.999%. 숫자는 차가웠지만 그 의미는 뜨거웠습니다. 아들은 물었습니다. 22년 동안 어디 있었냐고. 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화해는 거창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펜트하우스도 아니었고 고급 레스토랑의 식탁도 아니었습니다. 녹슨 컨테이너 아니었어요. 좁고 낡고 냄새나는 그곳이었습니다. 20년을 버틴 아들의 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이별이 있습니다. 떠나보낸 사람도 있고 빼앗긴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만난 사람도 있고 영영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먹여 살립니다. 밥 한 끼가 마음을 녹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20년의 세월을 이어붙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여쭙습니다. 혹시 전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혹시 잡지 못한 손이 있으신가요? 혹시 아직 늦지 않은 밥 한 끼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한마디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잘 먹겠습니다. 고마웠어요. 미안했어요. 그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20년을 녹일 수도 있으니까요. 사연자님께 댓글로 응원의 글을 남겨주세요.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